세계는 석유 부족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3위 유전 서비스 업체인 할리버튼의 CEO는 휴스턴에서 열린 석유총회에서 2014년 이후 7년간의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전 세계 투자 감소로 인해 세계 석유 공급이 부족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천연가스는 올해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의 수요로 반등하였고 석유는 2019년 수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반면 OECD 국가들의 주도로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장려함에 따라 대규모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 특히 유럽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개발로 급격히 전환함에 따라 석유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는 전례 없는 청정에너지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탄력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석유 생산량을 늘리려는 기업들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엑손모빌의 CEO 역시 순제로 배출 경로로 가는 와중에도 석유와 천연가스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엑소는 2030년까지 업스트림 온실가스 배출을 2016년 수준과 비교하여 최대 50%까지 줄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미국 퍼미언 지역의 자산에서 순배출 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엑소는 이미 여러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에서 예정보다 몇 년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들은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CEO를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 빨리 움직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SG를 달래기 위해 엑손이 대규모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지명한 이사회 3명은 엑손이 현재 추진 중인 30빌리언 달러 규모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와 다른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는 베트남의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쟁자인 헐리버튼이 석유 부족에 대해 경고한 다음 날에 세계 2위 업체인 베이커 휴스 CEO는 수요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는 봐야겠지만 사우디와 UAE 같은 국가들은 아직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휴스에 따르면 원유가 배럴당 70에서 85달러 사이를 유지할 거라는 가정하에 내년에 북미 유전 활동은 20% 정도 증가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최소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CEO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아직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수요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신호로 다음 달에 출하될 원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프랑스 토털의 CEO는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 가격이 장기간 상승하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르웨이 에퀴노르의 CEO 역시 최근 중국에서부터 유럽에까지 이르는 에너지 가격 급등은 불균형적인 전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최근 몇 달간 중국의 석탄 부족은 유럽의 천연가스 부족을 악화시켰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올해 북해의 풍력 발전이 기대에 못 미친 후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영국의 전력망이 신뢰할 수 없는 풍력 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동안 수십 개의 전력 공급 업체들이 파산하였고 더 높은 전기요금은 소비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겨울철 정전이나 난방 중단 같은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정부의 이런 실패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줄이고 원자력 발전을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독일 정부 역시 지난 10년에 걸친 정책에서 보여주듯이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완전히 없앨 계획이고 원자력 발전 또한 줄여나가는 중입니다. 그 공백을 태양열, 풍력, 그리고 천연가스로 채울 계획인데 이와 같은 에너지 정책은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영국이나 독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화석연료 개발 억제 정책으로 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 생산은 노르웨이만 제외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천연가스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원유와 달리 기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부피를 줄이고 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액체화하는 과정과 영하 162도 상태로 수송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기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면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드는 LNG 수입 대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바로 수입하는 방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부족한 LNG 물동량조차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동남아 개발도상국들과 경쟁해야 하므로 유럽은 겨울을 앞두고 적절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천연가스 재고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겨울철 난방용 천연가스는 필수품이다 보니 마냥 비싸다고 사용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하여 유가로 환산하면 최고
배럴당 200불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더욱이 천연가스는 전기와 난방뿐 아니라 비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높은 천연가스 가격은 높은 농산물 가격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료값도 오르게 되어 육류 가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유럽과 러시아와의 무력 갈등 상황에서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에너지나 자원은 언제든지 특정 국가에 의해 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맞춰 히토류 등을 무기화할 수 있는 중국에 맞서 미국은 리튬의 자국 내 공급같이 계속해서 자국 내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를 둘러싼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역시 원자재를 이용한 무기화의 작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유럽은 이제야 의도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기 시작했고 지금에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린 상황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들이 완성되고 LNG 물동량이 늘어난다면 어느 정도 글로벌 가격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생산량은 상당하지만 가격이 유럽과 아시아에 비해 터무니없게 싼 미국과 캐나다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글로벌 시장에 풀린다면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LNG 수출 터미널 용량 증가와 함께 미국은 조만간 카타르와 호주를 넘어서는 세계 1위 LNG 수출국이 될 것이고 캐나다 역시 역사상 최초의 LNG 수출 터미널이 몇 년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로 전기와 난방에 쓰이는 천연가스는 석탄이나 원자력 그리고 재생에너지들과 겹치는 부분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환경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석탄 사용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석탄이나 천연가스는 매장량도 풍부한 편이고 채취하는 것도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부족 사태가 유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원유는 기본적으로 전기와 난방보다는 사용량의 60% 정도가 운송에 사용되고 있고 전기차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와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현재 2.2% 정도의 전 세계 전기 자동차의 점유율이 2050년까지 OECD 국가에서 34%, 비OECD 국가에서 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연기관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2038년에 피크를 찍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2050년에도 여전히 70%는 내연기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상업용 트럭의 경우 경차보다 전기차로 대체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 비행기와 대형 선박은 전기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전기차 판매뿐만 아니라 대규모 전력망 등 인프라도 같이 늘어야 하고 리튬, 구리, 니켈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도 고려한다면 예상처럼 점유율을 높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는 20억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50%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전기차의 점유율이 올라간다고 한들 석유 수요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설사 사용량의 60%를 차지하는 운송의 수요가 100% 전기로 대체되더라도 플라스틱, 합성섬유, 화장품과 세제, 의약품, 농약, 아스팔트, 식품, 감미료와 향신료 등에 들어가는 나머지 40%의 수요는 여전히 인류와 함께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석유 생산자들이 2004년 이후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가장 적은 양의 자본을 지출했기 때문에 내년 자본 지출은 10에서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단순히 새 유전의 탐사나 개발에 들어갈 비용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운 대규모 유전 개발 프로젝트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심해 유전 개발은 최소 5년에서 10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인데 그동안 불안정한 유가 변동과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 단계에서 대부분 폐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오펙 플러스의 회원국 중에서도 사우디와 UAE를 제외하고는 예비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고 현재 대부분 국가가 주어진 할당량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에 미루어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무력 도발이나 이란의 핵 협상 불발은 미국의 더 큰 경제 제재를 야기하고 현재 전염성은 커지면서 치명률을 떨어지고 있는 코로나 변종이 점점 약해진다면 새로운 고유가 사이클 시대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상업용 석유 재고가 있는 OECD 국가들의 글로벌 재고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는 2015년 이후 최저치를 보이는데 이는 곧 글로벌 수요 회복이 공급을 크게 앞질러가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입니다. 바이든의 전략 비축유 카드는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국지전 발발 때나 사용해야 하지만 내년 중간선거에 투표 좀 더 받겠다고 휘발유 값을 잡는 데 사용해버렸는데
있는데 단시간 유가를 낮추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할 때 더 큰 유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은 과거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오바마 시절에 체결되었던 만큼 시간이 문제이지 결국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 동안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달러의 가치 상승은 유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금리 인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자주 금리를 인상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고용이 안정화되고 경기가 회복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므로 수요에 꼭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태가 코로나가 트리거가 되었던 만큼 코로나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국경이 다시 열리고 여행객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세계 경기가 급속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물류 대란으로 화물 비행기나 화물 선박의 연료 수요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어느 순간 수요가 공급 대비 대폭발하는 타이밍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의 투자 감소와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앞으로 최소 몇 년 정도는 석유업계 사이클이 유지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합니다. 관련 업스트림 주식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조정은 오겠지만 2022년 말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그때쯤 되면 지금처럼 2배 이상 주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주식은 보이지 않게 되면서 끝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때까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오케이, 거기까지.